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새벽 5시.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는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매장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한 가전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길 건너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다 식어버린 줄도 몰랐죠. 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접이식 의자까지 들고 왔고 어떤 부분은 보온병이 든 차를 나눠 마시며 매장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사려고 줄 선 거라면 이해했을 겁니다. 한정판 운동화 때문이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하에 가까운 추운 새벽에 기다리는 건 냉장고였습니다. 그것도 김치 하나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한 한국에서 건너온 냉장고였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웬만한 대형 냉장고보다 비쌌거든요. 이게 정말 냉장고를 사려고 줄을 선 거라고? 저는 15년 동안 냉장고를 설계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맞힐 수 있었고 냉기가 도는 방식만 봐도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냉장고라면 세상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그래서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냉장고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김치 냉장고란 그저 비싼 김치 보관통일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건 제가 알던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미국이 30년이나 늦게 따라잡으려는 기술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기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미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부유한 소비자들이 따뜻한 침대를 버리고 새벽줄에 섰을까요? 그 안에는 한국이 단 하나의 음식을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쌓아온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는 그날 이후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제 15년 경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의심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부끄럽고도 놀라웠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카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작은 가전 스타트업에서 제품 총괄을 맡고 있죠. 지금은 창업과 비슷하게 일하지만 제 진짜 뿌리는 엔지니어입니다. 대형 가전회사의 냉장 부문에서 15년을 보냈거든요. 압축기를 설계하고 냉기가 칸칸이 어떻게 흐르는지 계산하고 온도가 0.5도 틀어지는 이유를 찾느라 밤을 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늘 온도 측정기가 들어있었고 식당에 가서도 음료가 적당히 차가운지 무의식적으로 가늠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저를 두고 냉장고와 결혼한 남자라고 농담하곤 했죠. 저는 그 농담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일의 자부심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겐 일종의 직업병 같은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다 똑같다는 믿음이요. 안에 든 게 우유든 고기든 채소든 결국 차갑게 식혀두는 상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가 비싸 봐야 디자인 차이지 핵심 기술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저는 그 분야에서 일했으니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수많은 회사의 냉장고를 분해하고 또 분해했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서 뜯어봤죠. 압축기를 꺼내 무게를 재고 냉매가 도는 관의 길이를 측정하고 단열재의 두께를 자로 쟀습니다. 그렇게 수백 대를 뜯다 보니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부품은 거의 같은 회사에서 사오고 설계 원리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문을 여닫는 느낌이나 손잡이 모양 같은 기술과는 상관없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냉장고라는 물건에 더는 놀랄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냉장고는 제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봄, 우리 회사 회의실이었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신제품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림, 우리 회사의 마케터이고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제가 꽤 신뢰하던 동료였죠. 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저와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피아의 손에는 평소보다 두꺼운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뭔가 들떠 있었죠.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곧장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이거 진짜 한번 보셔야 해요. 제가 며칠 동안 자료를 모았거든요. 소피아가 제 책상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발효식품 소매 시장 규모 약 110억 달러.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지간한 가전 카테고리보다 큰 시장이었으니까요. 발효식품이요? 요거트, 콤부차, 사워크라우트, 그리고 김치까지.
미국에서 장 건강 때문에 발효식품을 챙겨 먹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미국 소비자 약 15%가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일부러 먹는다고 해요.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식습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숫자 자체는 인정할 만했습니다. 시장이 크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냉장 가전을 만드는 회사였지 음식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콤부차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묻자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국 가정의 부엌이었는데 일반 냉장고 옆에 또 다른 네모난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로 문을 여는 형태의 제가 처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반 냉장고처럼 옆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치 김치를 위에서 차곡차곡 눕히듯 넣는 구조 같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치 냉장고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한 대씩 있어요. 아구 보급률이 90%에 가까워요. 김치를 일반 냉장고가 아니라 김치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에 따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살림을 차릴 때 일반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90%라는 숫자가 잠깐 귀에 걸렸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어떤 가정이 그 정도 보급률을 가지려면 텔레비전이나 세탁기쯤은 돼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김치를 매일 먹는 특수한 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저 문화적 차이로만 받아들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라니. 우리식으로 치면 피클을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를 따로 사는 셈이었죠.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생각인지 엔지니어인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음식 하나 때문에 기계 한 대를 더 들이는 건 제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할게요. 그건 그냥 비싼 김치 보관통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야 김치를 매일 먹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미국 소비자가 그런 걸 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집 냉장고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굳이 음식 하나 때문에 기계를 한 대 더 산다고요? 그건 마케팅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사람들은 새 것이 나오면 잠깐 호기심을 보이다가 결국 원래 쓰던 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마케팅 유행이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걸 봐왔거든요. 한때 모두가 사야 한다던 가전들이 1년도 못 가 창고로 들어가는 걸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유행이라는 단어를 경멸했습니다. 소피아의 자료에 적힌 숫자는 인정하지만 거기서 끌어낸 결론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크 리브스가 들어왔습니다. 마크는 우리 회사에 돈을 댄 투자 파트너였고 저보다도 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친구의 사업이라도 가차없이 접으라고 말하는 부류였죠. 마크는 우리 대화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냉장고? 다니엘, 자네 말이 맞아. 그건 한국에서나 팔리는 물건이야. 미국 시장에서는 어림도 없지. 소피아, 좋은 자료지만 우리가 뛰어들 시장은 아니에요. 세 사람 중 둘이 같은 결론을 냈으니 그 자리에서 김치 냉장고 이야기는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반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료를 덮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다니엘, 마크. 저도 처음엔 두 분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두 분도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다시 신제품 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치 냉장고 따위는 그날 오후가 지나기도 전에 까맣게 잊어버렸죠. 마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15년 경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소피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있다는 말, 데이터로만 세상을 보던 저에게 그 말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저는 직접 겪지 않아도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김치 하나를 위해 냉장고를 따로 둘까? 그냥 문화일까? 아니면 정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신경 쓰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 갑옷의 첫 균열이 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제 사무실도 한국의 어느 공장도 아닌 아주 엉뚱하고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 집 부엌, 제가 매일 여닫던 평범한 냉장고 안에서 말이죠.
그 작은 사건이 제 15년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날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회의가 있고 2달쯤 지난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흔을 넘기면서부터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고 아침마다 컨디션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장 건강을 좀 챙기라고 했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어보라고요. 장내에 좋은 균이 늘어나면 소화도 편해지고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2달 전 소피아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발효식품이라니. 마치 운명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마케팅이 아니라 처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으로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마침 그 무렵 미국 전체가 발효식품에 빠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마다 장내 미생물 이야기가 나왔고 슈퍼마켓에는 콤부차 냉장고가 한 칸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심에 콤부차를 들고 다녔고 헬스장에서는 서우크라우트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소피아가 보여준 110억 달러 시장이라는 숫자가 그제야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조차 시장의 흐름이 진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저는 한인마트에 들렀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국마트가 꽤 많았고 그중 한 곳이 제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한인마트는 신세계였습니다. 처음 보는 채소와 양념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김치만 종류별로 진열된 거대한 냉장 코너가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백김치까지. 김치라는 게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조차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발효식품 코너에 가니 요거트, 콤부차가 잔뜩 있었고 그 옆에 빨갛고 큼지막한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담갔다는 김치였습니다.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찔렀지만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치를 처음 맛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깊고 시원한 맛이 있었습니다.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제가 알던 어떤 절임 음식과도 다른 맛이었죠. 미국의 피클은 그냥 시고 짠맛이 전부였는데 김치는 한 입 안에 매운맛, 신맛, 단맛, 감칠맛이 층층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입에 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 한 공기를 김치만으로 비웠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죠.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매일 먹는구나 하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남은 김치를 당연히 제 집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15년 동안 냉장고를 만든 사람의 냉장고였습니다. 최신 모델에 온도도 제가 직접 가장 이상적인 값으로 맞춰둔 상태였죠. 음식을 보관하는 일이라면 제 냉장고를 따라올 게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우유는 일주일이 지나도 신선했고 고기는 며칠을 둬도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일주일 넘게 아삭함을 유지했죠. 제 냉장고는 제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니 김치 한 통쯤이야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김치가 제 냉장고의 완벽함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죠.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또 김치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 샀을 때의 그 상쾌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고 쏘는 냄새가 냉장고 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옆에 둔 우유와 치즈에까지 그 냄새가 배어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한 조각을 맛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흘 전에 그 깊고 시원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시큼했습니다. 마트에서 처음 맛본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 있었죠. 아삭하던 배추도 어딘가 물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냉장 보관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 처음엔 제가 산 김치가 원래 좀 오래된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같은 마트에서 새 김치를 또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냉장고에서 가장 온도가 안정적인 칸에 넣어뒀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새로 산 김치도 어김없이 시큼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현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엔지니어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안의 온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측정기를 꺼내 칸칸이 온도를 쟀습니다. 제가 맞춘 값 그대로였습니다. 일반적인 음식 보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온도였죠. 그런데 김치는 그 완벽한 온도 안에서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김치 자체가 원래 그런 음식인가 보다 했습니다. 발효식품이니까 계속 발효가 진행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가정의 김치는 어떻게 한 달을 버틴다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우연히 소피아와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김치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무심코 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치가 사흘 만에 너무 쉬어져서 못 먹게 됐다고 2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요. 그러자 소피아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한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니엘, 그거 일반 냉장고에 넣으셨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소피아는 살짝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를 그렇게 보관 안 해요. 우리 엄마 집 김치는 한 달이 지나도 처음 맛 그대로예요. 김치 냉장고에 넣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당연한 풍경이라 신기한 줄도 몰랐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더라고요. 다니엘이 드신 김치가 변한 건 김치 잘못이 아니에요. 냉장고 잘못이에요. 냉장고 잘못이라는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15년 동안 냉장고를 만든 저에게 누군가 냉장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제 냉장고는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눈앞에서 김치가 2번이나 사흘 만에 변해버렸으니까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2번 반복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랑 온도가 다른 건가요? 제가 묻자 소피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김치가 안 식고 오래 간다는 것만 알죠. 궁금하시면 직접 알아보세요. 다니엘은 그쪽 전문가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묘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냉장 분야 전문가인 제가 한국의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평소보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똑같은 김치인데 한국 가정의 냉장고에서는 한 달을 가고 제 냉장고에서는 사흘 만에 변한다. 같은 발효식품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온도가 문제라면 도대체 어떤 온도이기에 발효의 속도를 그렇게까지 조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엔지니어 시절 버릇대로 머릿속이 복잡할 땐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저는 2가지 상황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왼쪽에는 제 냉장고, 오른쪽에는 한국의 김치 냉장고. 그리고 그 아래 변수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온도, 온도의 변동폭, 습도, 공기와 닿는 정도. 적다 보니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냉장고는 문을 자주 여닫습니다. 그때마다 안의 온도가 출렁이죠. 일반 음식에는 그 정도 변동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효는 온도의 극도로 예민한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 미세한 출렁임이 발효 속도를 좌우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2달 전 회의실에서 제가 비웃었던 그 기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위로 문을 여는 김치만을 위한 그 네모난 냉장고. 그땐 비싼 김치 보관통이라고 비웃었지만 지금 제 손에는 사흘 만에 쉬어버린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안에는 제가 모르는 진짜 기술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의심은 엔지니어인 저를 가만히 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소피아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김치를 한번 맛보고 싶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저는 소피아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소피아가 직접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김치를 맛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초대를 받기까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동료의 집까지 찾아가서 김치를 맛본다는 게 객관적인 엔지니어인 저에게는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만에 쉬어버린 김치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밥을 찾지 못하면 다음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소피아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오신 분이었고 영어가 서툴렀지만 환한 미소로 저를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위로 문을 여는 네모난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따로 또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말대로 정말 2대를 나란히 쓰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가정이라면 공간 낭비라며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가 그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냉장고처럼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뚜껑을 들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차이 하나를 알아챘습니다. 위로 여는 구조면 찬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아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여는 일반 냉장고는 문을 열 때마다 무거운 찬 공기가 발밑으로 쏟아져 나가 버리죠. 단순한 디자인 차이가 아니라 냉기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계산된 구조였던 겁니다. 안에는 김치통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통 하나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가 곁에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거 2달 전에 담근 김치예요. 한번 먹어봐요. 2달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제 김치는 사흘 만에 씌어졌는데 2달 된 김치라니. 그 정도면 먹지 못할 만큼 씌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날짜를 착각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했죠. 저는 약간의 의심을 품은 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바삭했습니다. 2달 전에 담갔다는 김치가 마트에서 갓 사왔을 때처럼 싱싱하게 씹혔습니다. 신맛은 적당했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서 처음 먹었던 김치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김치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맛으로 익혀놓은 거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흘 만에 버려야 했던 그 시큼한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김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한 조각을 더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조각. 정신을 차려보니 접시에 담긴 김치를 거의 다 비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고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래요. 잘 재워주면 점점 맛있어지고 잘못 두면 금방 상한대요. 그래서 좋은 잠자리가 필요하다고요. 좋은 잠자리. 저는 그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김치에게 좋은 잠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엔지니어인 제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곧장 기술용어로 번역됐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온도 환경, 발효가 폭주하지 않고 천천히 무르익을 수 있는 조건. 어때요, 다니엘? 이게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김치예요? 소피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엔지니어로서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김치, 같은 발효식품인데 보관하는 기계 하나로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게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발효라는 화학 반응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발효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이 균들이 채소의 당분을 먹고 산을 만들어내면서 김치가 익어갑니다. 적당히 익으면 새콤하고 깊은 맛이 나지만 너무 익으면 쉬어서 못 먹게 되죠. 문제는 이 균들이 따뜻할수록 빠르게 일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발효가 폭주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우면 균이 일을 멈춰서 익지 않고요. 그러니 가장 맛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균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는 않을 만큼의 딱 그 온도를 흔들림 없이 잡아줘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직업상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그 김치 냉장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직업병이 또 도진 거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안에 넣어보니 냉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제 냉장고는 찬바람이 훅 끼치는 느낌인데 이건 냉기가 공간 전체를 고르게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담근 것처럼 어느 구석이든 온도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구조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안쪽 벽에 냉각판이 붙어 있고 거기서 나온 찬바람이 선풍기처럼 돌아 음식을 식힙니다. 그래서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차갑고 멀리 떨어진 곳은 덜 차갑죠. 그게 온도 편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 냉장고는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장 공간 자체를 통째로 감싸서 직접 냉각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김치통 전체를 차가운 벽으로 빈틈없이 둘러싼 것처럼요. 그래서 바람이 닿고 안 닿고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이 김치독을 땅에 묻어 보관하던 방식을 기계로 그대로 재현한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온도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어디 가든 들고 다니는 제 분신 같은 물건이었죠. 김치 냉장고 안 여러 지점의 온도를 쟀습니다. 위쪽, 아래쪽, 모서리, 가운데. 결과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위쪽, 아래쪽, 구석구석 어디를 재도 온도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0.5도 안쪽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문을 닫고 돌려도 평균 온도에서 1.5도 정도 편차가 생깁니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만든 냉장고들도 그 1.5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죠. 온도 편차를 더 줄이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5도면 충분하다고 모두가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 냉장고는 그 편차를 0.5도 이내로 줄여놓고 있었습니다.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 안정성이 3배 가까이 정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집에서 사흘 만에 김치가 쉬어버린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 냉장고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출렁였고 그 출렁임이 발효를 가속시켰던 겁니다. 발효를 일으키는 유산균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0.5도만 올라가도 발효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죠. 제 냉장고의 1.5도 편차는 일반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김치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그 1.5도가 이 김치 냉장고 앞에서는 너무나 거친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늘 1.5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유도, 고기도, 채소도 그 정도면 완벽하게 보관됐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1.5도를 0.5도로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전에서는 필요도 없는 정밀함을 김치 하나를 위해 쏟아부은 겁니다. 그 집요함이 어떤 것인지 저는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가 제 옆에서 또 다른 통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이건 영하 1도로 맞춰져 있어요. 김치는 소금이 많아서 영하에서도 얼지 않거든요. 딱 그 온도에서 가장 맛있게 익어요. 영하 1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반 냉장고의 냉장칸은 보통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그래야 음식이 얼지 않으면서 신선하게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는 일부러 영하로 내려갑니다. 김치만 그 온도에서 가장 맛있게 익는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차갑게만 하는 게 아니라 김치라는 음식 하나를 위해 가장 완벽한 온도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이 냉장고,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실 때쯤 처음 나왔다고 하니까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처음에 신기한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집이 거의 없죠. 30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30년이라면 제가 냉장고 일을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한국은 김치 하나를 위한 온도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그 존재를 알았는데 그들은 이미 한 세대를 그 기술과 함께 살아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0.5도와 영하 2도 그리고 30년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15년 동안 냉장고는 다 똑같다고 믿어온 제 신념이 그날 오후 소피아 집 부엌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에 멈춰서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김치 하나를 위해 이런 정밀한 온도 기술을 만들었을까?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김치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쌓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발효 정점이 정확히 어느 온도인지, 그 온도를 어떻게 흔들림 없이 유지할지, 김치 종류마다 익는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모든 걸 알아내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만 번의 실험이 필요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저는 제 지난 15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더 싸게, 더 크게, 더 멋지게 만드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누군가는 같은 시간 동안 음식 하나를 가장 맛있게 지키는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향이 미국 부자들을 새벽줄에 세우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김치 냉장고에 대해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한 자료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어느 회사가 김치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 김치만 연구하는 전용 연구소를 세웠고 거기서 쌓은 발효 관련 특허가 수백 건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게 1995년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회사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기 전 무려 100만 포기가 넘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익혀가며 발효 과정을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0만 포기라니.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신제품 하나를 만들 때 테스트하는 샘플은 많아야 수백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김치 100만 포기를 일일이 관찰하며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익는지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건 기술이라기보다 차라리 집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그 30년의 시간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소피아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소피아였으니까요. 소피아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한국의 한 김치냉장고 연구소 방문을 어렵게 잡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발효를 연구해온 한지호 연구원이 우리를 안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면 별것 아닐 거라는 기대요. 그동안 살펴본 자료들이 과장됐기를, 그래서
제 15년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 끝까지 도망칠 구멍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가전 회사의 간판이 보였고 식당에 가면 어디든 김치가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식당 주방을 슬쩍 들여다보니 거기에도 어김없이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김치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저장실이었습니다. 유리변 너머로 수백 개의 김치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각 통에는 번호와 날짜가 적힌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서관처럼 김치 하나하나가 자료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통에는 담근 지 하루 된 김치가, 어떤 통에는 1년이 넘은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그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가 알던 가전회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식품과학을 연구하는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이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김치들은 전부 실험용입니다. 같은 날 담갔지만 각각 다른 온도에서 보관하고 있죠. 0.1도 단위로 나눠서요. 어느 온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맛있게 익는지를 30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0.1도 단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0.5도 단위로 일해왔습니다. 그게 가전업계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정밀한 한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0.1도 차이를 30년 동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한 연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0.2도 차이가 정말 김치 맛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느냐고요? 한지호 연구원이 저를 데리고 두 개의 김치통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영하 1도, 다른 하나는 영하 0.9도에서 보관한 김치라고 했습니다. 고작 0.1도 차이였습니다. 그가 두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맛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는 두 김치를 차례로 맛봤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번갈아 먹어보니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삭함이 살아있고 신맛이 은은했는데 다른 한쪽은 아주 미세하게 더 물러있고 신맛이 앞섰습니다. 0.1도 차이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차이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손에 든 젓가락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그 0.1도가 음식 위에서는 이렇게 또렷한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은 이번엔 아주 오래 묵힌 김치를 한 점 내밀었습니다. 1년이 넘게 영하의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온 묵은지라고 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년이나 됐는데도 김치는 물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깊고 진한 맛이 혀끝에 묵직하게 감겼습니다. 시간이 김치를 망친 게 아니라 더 좋은 음식으로 빚어낸 거였습니다. 이 정도의 보관은 일반 냉장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년 내내 온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온도가 크게 추령했다면 이 묵은지는 진작에 시어 터졌을 겁니다. 한지우 연구원의 말은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온도를 크게 흔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끈질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이 우리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파일과 데이터가 책장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방을 빙 둘러싸고 있었고 그 모든 칸이 김치 발효 데이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개의 그래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김치의 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온도별로 유산균이 어떻게 늙어주는지, 식감이 며칠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모든 게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는 종류마다 익는 속도가 다릅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물김치 또 지역마다, 집집마다 양념이 달라서 발효 곡선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어떤 김치든 가장 맛있는 상태로 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이 회사가 김치 냉장고를 처음 만들기 전에 무려 100만 포기가 넘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익혀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100만 포기. 자료에서 봤던 그 숫자를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화면 속 글자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제 눈앞에 책장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넘겨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치 냉장고가 그냥 온도만 좀 더 낮고 일정한 냉장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음식 하나의 일생을 통째로 해부한 거였습니다.
김치가 태어나서 익고 쉬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분단위로 들여다본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한지호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30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았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 김치 냉장고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습니다. 김치 하나 보관하려고 냉장고를 따로 만든다니 누가 사겠냐고요. 그런데 저희는 알았습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에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는 거요. 어머니의 손맛이고 겨울을 나는 양식이고 한 가족의 추억이거든요. 그 맛을 지키는 일이라면 0.1도를 다투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그저 차가운 상자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냉장고를 누군가의 추억을 지키는 도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면서도 바라보는 마음의 깊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기술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차이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이 다음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김치 냉장고의 내부 구조를 잘라놓은 반면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그 구조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일반 냉장고와 완전히 다른 설계였습니다. 저장 공간을 6면 전체에서 직접 냉각하는 구조. 찬바람이 아니라 벽 자체가 차가워지면서 김치를 감싸는 방식. 그래서 어느 한 구석도 온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찬바람을 더 고르게 불어줄까만 고민했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고 통풍구의 위치를 바꾸고 선풍기 날개의 각도를 다듬는데 몇 년을 보냈죠. 그런데 이들은 아예 바람이라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공간을 통째로 냉각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발상의 출발점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모형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냉각 부품을 위쪽에 배치한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냉장고는 열을 내는 부품을 아래나 뒤에 둡니다. 그런데 이 김치 냉장고는 그걸 위로 올려놨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 열을 내는 부품을 위에 두면 정작 김치가 있는 아래쪽은 그 열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0.1도를 다투는 이들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배치 하나에도 수많은 실험과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직접 냉각 방식 때문에 문을 열어도 온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위로 여는 구조라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죠. 옛날 한국에서 김치독을 땅에 묻어두던 그 환경을 기계로 재현한 겁니다. 땅속은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저희 선조들은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었고 저희는 그걸 기술로 옮긴 것뿐입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기술로 옮겼다는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묵직하게 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똑똑한 엔지니어 몇 명이 만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음식 문화와 그걸 지키려는 현대의 기술이 만난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그저 차갑게 보관할 줄만 알았지 음식 하나를 위해 수백 년의 지혜를 기술로 옮긴다는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죠. 한국에서는 이 김치 냉장고를 정말 거의 모든 집에서 쓴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한지우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구 보급률이 90%에 가깝습니다. 신혼부부가 살림을 시작할 때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텔레비전이나 세탁기처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가전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온 게 1995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의 모든 가정에 자리 잡은 겁니다. 90%. 저는 그 숫자를 미국 시장과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김치 냉장고를 가진 가정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90%, 미국은 0%. 그 간극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절벽처럼 펼쳐졌습니다. 한쪽은 30년 동안 이 기술을 생활 속에 녹여왔고 다른 한쪽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쪽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발효식품 열풍에 맞춰 새로운 보관 가전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불태우던 우리 팀.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발효 데이터도 없고 정밀 냉각 기술도 없고 김치라는 음식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출발선을 이미 30년 전에 지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리려던 그림을 그들은 이미 한 세대 전에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호 연구원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는데 한국은 그 선을 30년 전에 지나갔더군요. 제 말을 들은 한지호 연구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하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쓸쓸한 그러나 깊은 미소였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했죠. 김치가 얼어버리기도 하고 쉬어 터지기도 하고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치를 지키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냉장고가 다 똑같다고? 나는 15년 동안 그 안에서 일했는데 이건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은 별다른 표정 없이 그저 담담하게 다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김치 하나를 위해 0.1도를 다투는 일이 그들에게는 특별할 것도 없는 매일의 연구였던 거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의자에 잠시 기대 앉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작은 기계 안에는 한 나라가 음식을 지키려고 쏟아부은 30년의 시간이 통째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0년을 단 한 번의 비웃음으로 깎아내리려 했던 겁니다. 부끄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2달 전 회의실에서 비싼 김치 보관통이라고 단정짓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연구소로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저장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수백 개의 김치통이 마치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증언하는 책들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저 그 긴 시간과 집념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옆에 선 소피아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손짓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안다고 자부했던 그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좁았는지를요. 그리고 그 좁은 세계 밖에 이렇게 깊고 넓은 집념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강 건너로 한국 가전회사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 거대한 저장실과 책장 가득한 데이터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제가 평생 믿어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냉장고는 다 똑같다. 그리고 그 문장 위에 천천히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그 한 줄을 천천히 지우는데 무려 15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비웃었던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소피아의 자료를 보며 코웃음 치던 제 모습, 비싼 김치 보관통이라며 단정짓던 제 목소리. 그때의 저는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위험한 무지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무지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위험한 무지 속에 살아왔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정리되어서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긋나 있던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자만했는지, 왜 김치냉장고를 그토록 우습게 봤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분야를 다 안다고 믿었기에 제 분야 바깥에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오래된 말이 그날 밤 제 가슴에 비로소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돌아봤습니다. 더 큰 냉장고, 더 화려한 디자인, 더 많은 기능. 저는 늘 무언가를 더 하는데 골몰했습니다.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신제품을 낼 때마다 기능을 하나 더 넣고 화면을 하나 더 달고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김치라는 음식 하나를 가장 잘 지키는 일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넓게 펼치는 대신 깊게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제가 평생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더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들겠다던 발효보관 가전은 사실 한국의 김치냉장고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발효식품 열풍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정작 그 음식을 지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30년의 데이터도, 0.1도의 정밀함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식을 향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시장을 향한 욕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무척 괴로웠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제품 총괄로서 우리가 후발주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제 입으로 직접 동료들 앞에서 우리가 한참 지쳐져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흉내가 아니라 진짜 배움의 자세로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한국행은 충분하고도 남을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한지호 연구원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연구소 앞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김치 냉장고를 비웃었다고, 비싼 김치 보관통이라고 단정지었다고, 회의실에서 동료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도 코웃음만 쳤다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안다고요.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씩 잠겼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토 씨,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1995년에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김치 하나 보관하자고 누가 비싼 냉장고를 또 사겠냐고 했죠. 그런데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와서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이해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도 제 무지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담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의 깊은 여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진짜 실력자는 결코 요란하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지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왜 세계에 더 크게 알리지 않으세요? 미국에서는 이 김치 냉장고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알면 다들 놀랄 텐데요. 한지호 연구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김치를 지키려고 이걸 만들었지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한국 가정의 식탁이 매일 맛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세계가 발효식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쩌면 이제는 저희가 지켜온 이 기술이 세계의 식탁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식탁도 지킨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정복하겠다는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30년간 갈고 닦은 것을 이제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겠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 앞에서 시장을 차지하겠다고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지호 연구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정말 미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식품은 결국 온도가 생명입니다. 김치든 사워크라우트든 콤부차든 살아있는 균을 다루는 음식은 다 똑같아요. 그 균을 가장 좋은 상태로 지키는 기술이 있다면 그 음식이 무엇이든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김치로 그 기술을 완성했지만 그 원리는 세계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은 결국 국경을 넘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30년의 시간이 준 확신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한지호 연구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김치통을 들어올리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한지호 연구원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담갔다는 김치 한 통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싣고 가서 미국에서 김치 냉장고 없이 며칠을 버티는지 한번 실험해보라며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농담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직접 겪어보라는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미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비우는 건 단지 몰라서일 뿐이라고. 자기도 처음엔 다니엘에게 그 말을 100번 해도 통하지 않았는데 결국 다니엘을 바꾼 건 직접 겪은 경험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진짜 경험이 사람을 바꾸는 법이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냉장고라는 물건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세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깊은 세계의 가장 안쪽에 김치를 사랑한 한 나라의 30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다고 자만하던 엔지니어는 사라지고 이제 막 진짜를 배우기 시작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지호 연구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맛이고 한 가족의 추억이라던 그 말. 이 모든 게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음식을, 자기 가족의 식탁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30년이라는 시간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시장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한국은 사랑을 지키려다 결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출발점이 사랑이었기에 그 결과도 그토록 단단했던 겁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새로 적었습니다. 이건 가전이 아니었다. 음식에 대한 한 나라의 고집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자만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그제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다짐 하나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제가 본 이 진실을 동료들에게도 정직하게 전해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김치냉장고를 비웃던 한 사람, 마크에게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일주일 뒤 저는 회의실에 마크 리브스를 불렀습니다. 몇 달 전 김치냉장고를 두고 한국에서나 팔리는 물건이라며 함께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햇살이 드는 창가였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은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까지 다녀온 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팔짱을 낀 그의 자세에서 그 마음이 그대로 익혔습니다. 다니엘, 한국까지 다녀왔다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김치냉장고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야? 솔직히 나는 아직도 이게 미국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앞에 작은 접시 2개를 놓았습니다. 한쪽은 일반 냉장고에 사흘 둔 김치, 다른 한쪽은 김치냉장고에 한 달 보관한 김치였습니다. 한지호 연구원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저는 가장 먼저 작은 김치냉장고 한 대를 사서 직접 비교 실험부터 했거든요. 먹어보고 말해.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설명은 그 다음에 할게. 마크는 마지못해 두 김치를 맛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한쪽은 씨어터진 김치였고 다른 한쪽은 아삭하고 깊은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같은 김치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코를 찌르도록 시큼했고 다른 한쪽은 향부터 달랐습니다. 마크는 한참을 말없이 두 접시를 번갈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김치라고? 같은 날 같은 통에서 나눠 담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본 모든 걸 차분히 들려줬습니다. 일반 냉장고가 1.5도까지 온도가 출렁이는 데 비해 김치냉장고는 0.5도 이내로 잡는다는 정밀 냉각, 영하 1도라는 발효의 정점, 30년간 쌓인 데이터, 100만 포기의 실험, 그리고 90%라는 보급률까지. 마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유행이라며 비웃던 그가 두 김치의 맛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 치던 그의 눈빛이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마크는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겠다던 그 발효가전, 출발선이 어디였는지 이제 알겠군. 우리는 0에서 시작하는데 한국은 30년 전에 이미 출발했어. 따라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오만이었던 거야. 다니엘, 솔직히 인정할게. 내가 틀렸어. 김치냉장고는 비싼 보관통이 아니라 우리가 한참 배워야 할 진짜 기술이었어. 끝까지 비웃던 마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그가 똑같이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는 미국 발효열풍이라는 거대한 시장만 봤지 그 음식을 지키는 기술의 부재라는 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거대한데 정작 그 시장을 바칠 기술은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한국은 이미 한 세대 전에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김치냉장고를 어설프게 흉내내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그 기술을 정직하게 배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베끼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다리를 놓는 일을 맡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기 뿌리의 기술이 미국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게 큰 보람이라고 했죠. 늘 자료만 들고 다니며 설득하던 소피아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진짜 가교가 된 셈이었습니다. 마크도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회의적이던 그가 이제는 회의 때마다 한국의 발효기술 자료를 먼저 챙겨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진짜 경험이라던 소피아의 말이 마크에게서 그대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의 발효식품 시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발효식품 소매 매출은 이미 11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미국 소비자의 약 15%가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김치냉장고 시장은 글로벌 점유율에서 18.6%를 차지하며 해마다 6% 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0%에 가깝던 미국 가정의 김치 냉장고 보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봤던 그 새벽줄, 미국 부자들이 가전 매장 앞에 늘어섰던 그 풍경은 어쩌면 과장된 한 장면이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미국인이 새벽부터 김치 냉장고를 사려고 줄을 서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풍경이 가리키는 방향만큼은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세계가 이제 막 한국이 30년 전에 도달한 그 자리를 향해 걸음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맨 앞에는 김치 하나를 지키려던 한국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부엌에 김치 냉장고를 두고 씁니다. 한지우 연구원이 선물해준 김치는 진작에 다 먹었지만 그 맛을 잊지 못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엔 양념 비율도 못 맞춰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김치를 담글 줄 압니다. 영하 1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제 김치를 볼 때마다 저는 서울의 그 작은 카페와 30년을 묵묵히 견뎌온 한 연구원의 단단한 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김치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날 소피아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라 좋은 잠자리가 필요하다던 그 말이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냉장고는 다 똑같다고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제 좁은 세계 안에서 더 깊은 진짜를 영영 모른 채로요. 어쩌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요. 한 나라가 음식 하나를 30년 동안 지켜온 그 집념이 저 같은 고집센 엔지니어의 마음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집념은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의 식탁을 그리고 마음을 바꿔놓을 거라고요. 위대한 기술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것이 언젠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보물이 됩니다. 한국은 김치 하나를 지키려다 세계가 따라오고 싶어하는 발효기술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누구를 이기려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것을 끝까지 아낀 마음이 세월을 거쳐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작은 김치 한 조각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조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줄은 처음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